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고민하고 나눌 강연 주제는 한국어의 세계화를 여러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한국어 소멸을 여러분 선택할 것인가. 막상 이런 주제를 접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언어가 소멸된다니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의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죠. 1.08대 1. 그래서 세계 그 재미난 통계 연구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출산율로 간다면 한국에 몇 년 후가 되면 한국인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몇 년쯤 될 것 같나요, 여러분? 100년. 100년이요? 그보다는 좀 더 많죠. 800년으로 잡았습니다. 800년 후에는 우리 한국 사람이 한 사람 존재하지 않고 당연히 한국은 소멸되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목에 걸린 이 주제는 800년 이전에 우리 한국어가 소멸될지도 모른다라는 경각심입니다. 한국어의 개념을 알면 우리 한국어는 말과 글로 이루어졌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15세기에 세종대왕이 1443년에 한글을 창제하고 46년에 반포했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마치 세종이 우리 말을 만든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만들고 구름이라는 걸 만들고 땅을 만들고 오늘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 말은 하늘이라는 말도 우리 옛날부터 있었고요. 구름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단지 세종이 만든 것은 한자로 써왔던 우리 문자를 어떻게 하면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한글 문자를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는 한자와 한글을 공존해서 쓰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한국어의 어휘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한국에 약 50만 개의 어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어가 약 26%, 한자어가 한 59%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어는 이 소리 글자인 한글과 뜻 글자인 한자의 상호 보완으로 이루어진 아주 경쟁력 있는 우리 글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글의 우수성은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하고 체계적이며 용의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음은 발음기관을 형성해서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을 상경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정 자음의 제자원리를 보면 세종은 아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혀가 목구멍을 막는 꼴이라 해서 여러분 혀 뒤에 그라고 한번 해보시면 혀 뒤에를 그 정구에 저 혀 뒤쪽에다 연구개 쪽에다 대면 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억의 기본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세종은 여기다 가액의 원리하는 이런 식으로 서름은 혀의 끝을 미딘몸에다 대면 느가 됩니다. 여기에 가액의 원리를 하게 되면 드가 되고 트가 됩니다. 입의 꼴은 역시 세종이 양 입술을 통해서 무 그러면 여기서 이 소리가 나오고요. 여기에 가액의 원리하면 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글을 만들었는데 이 한글을 만든 제자 원리가 발견된 게 1940년대입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 보신 분 있나요? 네, 거기 보면 해례라고 나옵니다. 여주인공 해례가 나오는데 이 해례는 원래 사람이 아니라 이 한글에 만든 제자 원리를 담은 책 이름이 해례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은 이렇게 과학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우리는 알파벳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발음기를 움직여보면 우리가 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어는 배우기가 매우 쉽습니다. 중성 모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세종은 생각했는데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둥글다는 거에서 이렇게 정으로 했고요. 땅은 평평하다고 해서 이렇게 선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늘과 사람이 만나면 이렇게 모음의 글자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자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글의 비밀이 있습니다. 마치 세종이 한글을 만들고 나서 한자를 배척한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의 이 한글의 비밀은 뭐냐면 원래 소리 글자, 우리는 영어 로마자나 다 라틴 문자라든지 그리스 문자라든지 모든 게 다 소리 글자입니다. 따라서 소리 글자는 풀어쓰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영어에 success라고 하면 success 이렇게 풀어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자 한글도 소리 글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시옷, 이응, 기역, 이응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세종은 그렇게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아쓰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세종은 모아쓰기라는 특별한 부서법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자로 쓸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공 그러면 여러분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외우려면 한참 외워야 되죠. 그러나 성공이라는 이 어휘를 생각하면 이룰성자에다가 뚜껑자를 해가지고 성공 뜻을 이룬다라는 어휘력 향상에 굉장히 뛰어남을 갖게 됩니다. 세종은 바로 이렇게 표기는 한글로 하되 어휘력 향상은 한자로 해야 된다는 이러한 모아쓰기 방식을 결합하고 그런 것이 이것이 바로 한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우서법을 만들어내는데요. 자음에 몸을 붙였을 때 우측으로 붙였어라. 그래서 가, 나, 또 밑으로 붙였어라. 고, 노, 도로. 제 방에 미얀마 학생이 있었는데 미얀마 글자를 보면 미얀마는 위로도 있고요. 좌측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자가 왜 아름다운지 알아요? 바로 이 우서와 하사법으로 섞게 됩니다. 세종이 21세기 우리의 디자인에서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이런 문자를 생각했던 겁니다. 모아쓰기한 이유는 바로 이 뜻글자, 한자가 초성, 중성, 종성 방식을 이뤘기 때문에 바로 이 한자를 상호 보완해서 쓰자라는 취지를 만들었고 세종은 따라서 한자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한자의 장점을 활용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자의 장점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자 지식이 필요한데요. 왜냐면 아까 60여 프로 정도가 한자이기 때문입니다. 900개 한자를 알면 여러분 7만 개의 어휘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1600자 한자를 알면 25만 개의 어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2만 2천 개만 해도 그때 버킷리스트가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그러다 3만 3천, 5만 개, 7만 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영어 단어 밤새도록 이어가고 그 다음날 얼마나 기억됩니까? 왜냐면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종은 이런 것 때문에 모아쓰기 방식을 해서 한자를 여러 개 어휘력 향상을 통해서 1600자 정도만 알면 25만 개 어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큰 대자를 알면 대국, 대소, 대소득에서 대자 하나만 알면 823개의 어휘를 이해할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 문제의 장점입니다. 또한 도금이어도 우리가 도금이어를 한자로 넣으면 금방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또한 여러분 어휘의 향상과 사고력 발달, 또 맞춤법을 옳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우리 인하대생은 아닙니다. 현대를 어떻게 썼냐면요. 어휘로 썼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형제 뭐 이런 게 전부 다 어휘와 아이를 우리 발음이 유사하거든요.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맞춤법 오류 현상을 가져오는 겁니다. 21세기는 언어 경쟁 시대입니다. 지구상에는 약 1만여 개의 언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어가 약 6,700개 있는데 일주일에 언어가 하나씩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언어 경쟁 시대이기 때문이죠. 미국의 여왕이 우리 한국을 방문한 뒤에 BBC 영어를 우리에 보급하면서 BBC 영어로 수입하는 돈이 우리나라의 관광 수입의 5배입니다. 여러분 왜 세계가 언어 경쟁에 돌입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 나라의 언어를 지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입이 엄청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언어 경쟁 시대에 앞으로 우리 언어도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보면 100년 후에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고 결국 영국, 중국, 스페인어 등 일부 언어만 살아남고 과학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문자라고 쉬운 우리 한국어로 자랑할지라도 우리 한국어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제 절대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온통 영어 시대입니다. 여러분 서울이나 인천이나 어디에 행사에 가보면 온통 현수막이고 아나운서 멘트고 뭐고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마다 영어몰 선포식을 선포하고요. 이런 것도 우리 민족 문화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또 우려하는 건 뭐냐면 젊은이들이 뭐를 주장하고 있냐면 영어, 공용어 발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바로 한국어가 소멸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한번 현실을 볼까요? 한국어 파괴 현실. 여러분 제가 이게 한 5년 전부터 3년까지 3년 정도 전에 아마 요즘에 또 새로운 시대에 또 여기 또 다른 용어가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어법을 틀리게 하는지요? 그죠? 여러분 출첵도 이렇게 쓰고요. 근데 여기 보세요. 고고 그 다음에 덜덜. 세종은 21세기 게임이 여러분이 이렇게 쓸 걸 예언해서 뭐를 발명했다고요? 부서법. 자음과 몸을 반드시 합쳤으라. 바로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15세기에 세종은 이런 거를 부서법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말씀인 말을 볼까요? 쌀치, 맹수, 줄대, 의문, 차도나 이런 게 요즘엔 서구어, 외래어도 우리가 줄임을 씁니다.
언어 충돌되죠? 어떤 학생이 중동 간다 그래서, 야, 거기 위험한데 너 거기 왜 가려고 한다. 중앙동원이 간다는 거예요. 학식을 먹으러 간다 그래서 나 깜짝 놀라. 학문의 지식을 어떻게 먹어? 학교 식당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어 충돌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4년 전에 중학교 2학년 남학생 대상 서울, 인천, 천안 이렇게 200명을 해서 동아일보에 났던 기사입니다. 우리가 파리현실을 보십시오. 우리가 접속조사, 또한 축약현상 되었다, 또 된소리 현상, 또 나빴다. 여러분, 바뀌었다도 이렇게 달리다시피 바뀌었다. 싫어했는데 소리 안 냈어요. 재작년 형제 끝나고 기뻤던 일, 안 좋은 일 없을 겁니다. 되게 좋겠다. 며칠 전 굳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중학교 학생들만의 현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언어 파괴현실이다 가다 보면 자연히 앞으로 젊은이들이 기성세대가 될 때 우리 언어가 어떻게 됩니까? 외국 유학생이 한국에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맞춤법을 보고 제가 중국에서 잘못 배우고 왔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못 쓰고 있더군요. 제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외국 학생들은 정확히 쓰는데 왜 우리 모국어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학생들은 왜 우리 언어를 파괴할까? 우리 한국어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한국어는 표현문제 한자하고 표현문제 한글로 돼서 한글은 표기하기가 쉽고 한자는 오히려 형상에 도움이 때문에 세계 어떤 언어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언어입니다. 또한 우리 언어는 지금 700만 명이 세계 180여 개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구가 세계적으로 많은 인구가 아닌데 세계에 가장 많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한국어를 세계에 보급시키는 절호의 조건입니다. 또한 요즘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세기 한류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팝 열풍, 또한 여러분 드라마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급증합니다. 일본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원들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올바른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일본에서 귀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일본에서 있는 동안 거기 일본 여러 부인들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 좀 가르쳐달라고 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다가 질문했다고 합니다. 아까 나왔었죠. 왜 구디가 구디로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답변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얼마 후에 편지를 보내왔는데 한국어로 보내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너무 배우고 싶어서 자기가 한국어를 가르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한국어를 배워서 자기에게 한국어로 편지를 보내왔다는 사실을 보면서 자기가 결단했다는 겁니다. 나도 한국어를 제대로 알아서 한국어를 외국 사람들에게 정확히 가르쳐야 되겠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올바른 한국어 사용력을 갖추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여러 가지 향상 조건이, 노력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학교교육이라든지 또는 국어문화원이라든지 해외 세종학당이라든지 해서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어를 보급시키려는 정책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하는 일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저는 민간 차원의 노력으로 우리 인하대학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인하대학은 항상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서구의 문물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나요? 어디요? 예, 제물포항,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세계적인 모든 문물이 어디를 통해서 나가고 있나요? 어디를 통해서 나가고 있어요?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인천은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세계 문물이 들어오는 곳이며 세계 문물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땅입니다. 여러분, 인천을 미추홀이라고 하죠. 들어봤습니까? 미추홀이 무슨 뜻이냐면 미추홀이 치옷이 밑에 내려오면 홀이 골입니다. 밑골. 모든 거에 근원이 되는 마을, 모든 거에 바탕이 되는 지역, 이것이 인천입니다. 여러분, 인천에 인하대학교가 있습니다. 오늘 인하대학교 테드에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어를 세계를 보급시키는 역할을 우리 인하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한국어 교사 양성반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디어 하나를 만들어 드리면요,
여러분 외국인들에게 다문화 가정들에게 한글 가르치고 싶은데 막상 가르쳐 보십시오.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한국 양성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교육청과 연계해서 평생학습관에 지금 한국 양성가정 프로그램을 4개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양성가정을 들으려면 적어도 100만원, 120만원을 내야 됩니다. 120시간을 수료하는데 그런데 교육청과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는 인천에 외국인들이 많고 이들에게 한국어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한국어 강사들을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모든 돈을 다 재정을 부담하겠다. 대신 우리 인하대학에 저하에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강사들을 섭외해서 제가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겠다. 그래서 이미 4년 전부터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한국에서 양성 110시간을 듣고 싶다. 그러면 평생학습관에 매년 1월과 7월에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 똑딱하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이 좋아요. 3수 4수는 보통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의지가 있다면 제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글 양성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인하대에 제가 2003년에서 우리 인하대에게서 또 만든 게 뭐냐면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주는 반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교육대원의 외국어로서 한국 전공이고 일반 대학원의 외국한국 전공 박사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를 졸업하게 되면 2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석사를 2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되면 문화관광부로부터 2급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세계에 나가서 한국어 교수, 한국어 강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작년에 2월 21일 날 인하대 국어문화원을 우리 인하대에게 유치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 지역인데요. 이건 인하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부에서 인천 지역 주민들, 학생들 또는 외국인들에게 올바른 한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켜 달라는 조건으로 문화관광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서호관 438호에 위치했습니다. 또 하나 금년 2012년 4월 21일에 한국언어문화본부를 설립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제가 인하대 부임하면서 10년 동안 꾸었던 비전을 이제 가시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세계적으로 내가 한국을 가르치려고 세계 곳곳에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나가야 될지, 내가 가서 6개월만 있고 싶은데 6개월 만에 올 수 있는지, 가서 숙박은 되는 건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인천의 한국언어문화본부를 설립하고 세계 곳곳에 한국언어문화연구소 시설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한국언어문화연구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국어를 가르치셨던 어떤 봉사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 이 본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갈 곳을 마련해 드리고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6개월이고 1년이고 세계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국 경쟁력 향상하려면 아무리 정부에서 또한 민간 차원에서 인하대학에서 주관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개인이 올바른 한국어 사용 능력을 함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부에 나가면 식당에 가보면 김치찌개가 어이가 맞는 건지 아이가 맞는 건지 그죠?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예, 잘하네요. 여러분 충분히 자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한국어 사용 능력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맞춤법 강의도 들어야 되고 우리 또한 표준어 강의도 여러분 공부해야 되면서 올바른 한국어 능력 함양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21세기를 맞이해서 여러분 인터넷 용어, 게임 용어를 해서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고 편리하게 아까 쓰고자 하다 보니까 어법에 파괴된 현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있을 때 여러분 책상에 발을 올려놓습니까? 혼자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언어 예절이죠. 여러분 우리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심코 여러분이 어법에 틀리게 쓰는 언어는 바로 우리 언어 예절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것 또한 세계 경쟁력 있는 우리 언어를 여러분 스스로 소멸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한국을 세계에 봅시라는 여러분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세계인들에게 한국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다문화 가정이 대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도 1,300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어를 가르치려는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마인드를 갖고 우리 다문화 가까이 있는 이웃 나가 세계 브랜치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한다면 결국 우리의 한국어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세계 언어를 보급시키는데 또한 우리 언어를 세계에 보급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더불어 세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때
한국어가 비록 세계에서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우리 한국 언어가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 훌륭한 언어 보급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세계화 선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